연쇄실종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전건우 추리 호러 소설 만성활력.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붓다시피 했지만 졸음은 가시지 않았다. 약국에서 2만 원을 주고 산 피로해소제도 소용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눈꺼풀을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수지는 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 몇 번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결국 수지는 수마를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다. 얄궂게도 바로 그때 무전이 날아들었다. 선배, 그쪽으로 갑니다. 수지는 후배 양 형사의 무전을 듣지 못했다. 보름 넘게 공을 들여 쫓았고 이틀 내내 돌아가며 잠복을 한 끝에 드디어 꼬리를 잡은 살인사건 용의자는 그렇게 수진이 타고 있던 자동차 옆을 유유히 지나쳤다. 그러고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다. 그때까지도 수지는 깨지 않았다. 꿈도 꾸지 않고 단잠을 자고 있었다. 너 임마, 그러고도 네가 형사야? 졸다가 용의자를 놓쳐? 불호령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반장은 자기 분에 못 이겨 책상을 내려쳤다. 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강력 사반의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요즘 애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반장은 수진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건 수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무슨 말로라도 둘러대야 이 자리를 모면할 것 같았다. 애가 아파서요. 밤에 안 자고 자꾸 깨는데 제가 엄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야, 그런 정신으로 무슨 형사 노릇을 해? 반장은 벌떡 일어났다. 역효과였다. 수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걸 하고 후회했다. 뒤늦은 후회였다. 반장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외치고는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승진이고 뭐고 다 없던 이야기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싫었다. 그 순간에 졸아버린 자신도 싫었고 지긋지긋한 육아도 싫었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쿨쿨 잠만 자는 남편도 싫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을 내리누르는 피로감이 싫었다. 피로를 떨쳐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다. 선배, 보약 같은 건 챙겨 먹어요? 수진을 향해 양 형사가 물었다. 수진은 조수석에 앉아 한숨을 푹 쉬었다. 소용없어.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피로가 안 가셔. 오죽하면 경찰인 내가 프로포폴 맞을 생각을 했겠냐? 어휴,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해. 내가 미쳤냐? 승진 앞두고 그런 짓이나 하게.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하품을 했다. 목 뒤가 뻐근했다. 어깨도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다. 목의 통증과 어깨 결림은 이제 만성이 됐다. 만성 피로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고 있었다. 셋은 노련한 3인조 강도 같았다. 분명히 그 존재가 뚜렷한데도 도저히 잡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야, 그럼 다음 달이면 우리 곽수진 경위님이 드디어 경감 배지 다는 겁니까? 양 형사는 웃으며 말했다. 유들유들한 성격에 세심한 게 양 형사의 장점이었다. 천성도 착했다.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수진의 실수를 비난할 때도 양 형사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수지는
양형사 같은 파트너를 만난 게 그나마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왜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 아직 몰라. 시험은 잘 봤는데 그놈의 근무 성적 때문에. 그러게요. 반장이 벼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요, 선배. 아, 내 말이 그거다. 한 번 더 실수를 한다면 경감승지는 물 건너간다. 아니, 뭔가 하나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험한 게 현실이었다. 수진의 실수로 살인사건에서는 배제됐다. 이제 당장 집중해야 하는 건 강남 연쇄 실종 사건이었다. 언론에서도 잔뜩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만 해결한다면 지금까지의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테니까. 그나저나 이번 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양 형사가 물었다. 둘은 최근에 실종된 대리운전 기사의 가족을 만나고 강남서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일단은 실종자들의 공통점을 찾아야겠지. 강남 일대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보고된 것은 6개월 전부터였다. 은행원, 증권사 간부,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벤처기업 대표와 대리운전 기사까지. 직업도 성별도 모두 다른 5명이 6개월 동안 차례로 실종됐다. 처음에는 성인의 실종이라 범죄의 정황을 찾지 못했고 연쇄 범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유명 벤처회사의 대표가 사라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됐고 유사 사건이 강남에서 계속 벌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게 됐다.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밥벌이를 한다는 것 말고. 양 형사의 말처럼 5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강남이었다. 어느 날 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5사람 모두 강남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 역시 강남 일대에서 주로 콜을 받아 활동했다고 가족들이 증언했다. 있지, 공통점. 수지는 중얼거렸다. 또 졸음이 몰려왔다. 뇌가 개구리 알처럼 흐물흐물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뭐죠? 양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수지는 다시 하품을 쩍 하며 말했다. 실종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에이, 누군 실종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다들 없지. 그 말이 아니야.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도 아니란 거지. 한마디로 사라질 필요가 없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는 바람에 수지는 말을 멈췄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액정에 어린이집 번호가 떴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수지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은 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희 어머님,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소희가 갑자기 열이 나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피로가 몰려왔다.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리가 쑤셨다. 목과 어깨의 통증 역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선배, 괜찮아요? 또 애가 아픈 거죠? 양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나 저 앞에서 좀 내려줘. 반장님한텐 따로 보고할게. 반장이 어떤 잔소리를 할지 훤히 그려졌다. 그래도 가야 했다. 엄마의 삶과 경찰의 삶,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소희는 계속 울어댔다. 만 2살이 되고부터 투정도 심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잤다. 툭하면 열이 나고 아팠다. 시어머니는 그런 소희를 보며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덜 타서 자주 아프고 보채는 거라며 모진 소리를 해댔다. 시어머니보다 그 말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남편이 더 미웠다. 소희야, 엄마가 안아줄게. 수지는 결국 소희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잤다. 거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 약효가 도는지 소희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수지는 소희를 안은 채로 살며시 소파에 앉았다. 그때였다. 웃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불 꺼진 평범한 거실이었다. 숨을 죽인 채 키득거리는 소리는 또 들렸다. 여보? 남편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크크크. 그 기분 나쁜 웃음만 어둠 속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침입자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숨어 들어와 자신과 가족을 공격하고 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밑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소희가 앙칼진 표정을 한 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입을 보기 싫게 오므리고 뺨을 한껏 부풀린 채로 소희는 웃었다. 그러면서 속삭였다. 엄마, 죽고 싶지? 수지는 눈을 떴다.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임마, 이젠 회의 시간에 아예 자빠져 자냐? 반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수지는 허둥지둥 둘러댔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침이나 좀 닦아라. 어이구. 동료들이 대놓고 웃었다. 그 웃음이 예리하게 날아와 박혔다. 수지는 양형사를 쳐다봤다. 성격 좋은 파트너가 입모양으로 대리기사라고 말해줬다. 죄송합니다. 대리기사 이야기 계속하시죠. 수진이 말하자 반장은 혀를 끌끌 차며 화이트보드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대리기사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할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 3개조로 나눈다. 탐문은 영식이 너희 팀이 하고 대리기사 당일 행적조사는 철호팀이 맡는다. 그리고 곽수진. 네. 수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성 없는지 그거나 알아봐. 알겠어? 알겠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결국 알짜배기 수사는 다른 놈들이 맡게 됐다. 자, 빨리 움직여. 네. 반장의 말에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수진도 양형사와 함께 움직였다. 그래도 대리기사의 마지막 위치를 찾았다니 실마리가 좀 풀리겠어요. 양형사의 말에 수진은 또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뭐하냐? 너나 나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짱구나 굴리고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여기저기 전화 돌릴 테니까 선배님은 좀 쉬세요. 고맙다. 난 수사자료 보고 있을게. 수지는 실종자들의 인적 사항 등이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러고는 습관처럼 서랍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꺼내 캔을 땄다. 칙 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에너지 드링크를 한 모금 마신 뒤 서류를 넘겼다. 눈앞이 침침했다. 간밤에도 몇 시간 자지 못했다. 일어나 보니 소파 위였고 소희는 여전히 안겨 있었다. 소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랴부랴 준비해 출근을 한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졌다. 버티자. 버티는 거야, 곽수진.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실종된 벤처회사 대표와 관련된 자료를 뒤적였다. 이름 최동현, 43세. 이너피스 콘텐츠 대표.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아, 거기요? 마음의 안정, 명상, 그리고 뭐더라? 아무튼 그런 쪽 관련해서 책도 내고 음악도 만들고 구독 서비스도 하고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수진의 말을 듣고 있던 양형사가 바로 알려줬다.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다는 회사의 대표가 사라졌으니 그쪽도 뒤숭숭하겠네. 최동현이 실종된 건 한 달 전이었다. 퇴근 후 약속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집으로도 회사로도 돌아오지 않았다. 차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사라진 건 최동현 본인과 휴대폰 뿐이었다. 이너피스 콘텐츠는 잘 굴러갔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최동현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도피하거나 자살할 이유 같은 건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최동현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곳이 보자. 도산공원 쪽이잖아. 여기 맛집 많지? 밥 먹으러 갔던 걸까? 수지는 양형사를 향해 물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구랑 만났는지 알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통신 기록에도 별건 안 나왔다며? 네, 그날 약속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럽게 수상하네. 수진이 서류를 몇 장 더 넘기는데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수진은 그걸 주워들었다. 최동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최동현은 중년의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가 팽팽했고 얼굴에도 활력이 넘쳤다. 사진으로만 봐도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수지는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서류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 순간 꺼림칙한 감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머리에 이물감이 가득했다.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뭐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사진을 꺼내들었다. 최동현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미소 띈 그 얼굴을 아무리 봐도 이물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배, 점심 먹어야죠? 양형사가 물었지만 수지는 손을 들어서 막았다. 잠깐만. 왜요? 여기 뭔가 있어. 수진의 말에 양형사는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최동현의 얼굴에서 벗어나 사무실 풍경을 살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나무 책상과 책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진열장 등이 돋보였다. 책장에는 원소로 보이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진열장에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거... 진열장 맨 아래 구석에 놓인 흰색 항아리가 시선을 잡아 끌었다. 유골함처럼 보이기도 하는 항아리는 사무실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았다. 뭘 찾으셨어요? 양형사가 물으며 다가왔다.
수지는 사진 속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여? 이 흰색 항아리. 네, 이게 왜요? 똑같은 게 그 대리기사 집에도 있었어. 기억해냈다. 어제 방문했던 바로 그 집 식탁에도 같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때도 웬 유골함인가 싶어 눈여겨봤던 게 생각났다. 비록 사진이지만 분명 같은 크기와 재질의 항아리로 보였다. 수지는 대리기사 집의 항아리 겉면에 적혀있던 글자도 떠올렸다. 흘림체였지만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 뜻을 짐작하며 잠시 호기심을 품기도 했었다. 만성활력.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거는요, 애 아빠 영양제예요. 효능이 좋다고 들었다면서 어느 날 가지고 왔어요. 대리 뛰면서 만난 고객이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무슨 항아리를 들고 오나 했죠. 근데 만성활력 그거 먹고 난 후로는 사람이 달라지긴 했어요. 평소에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인데 피곤은커녕 매일 힘이 넘치더라고요. 하루에 대리를 몇 탕이나 뛰어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대리기사 이규석의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양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쯤에서 전화를 끊으라는 뜻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많이 아프시죠? 저희도 지금... 수지는 양 형사가 설명하는 걸 흘려들으며 자리를 떴다. 밀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걸을 필요가 있었다. 자판기에서 차가운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뽑은 뒤 옥상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늘 앉는 자리인 물탱크 옆 벤치로 향했다. 거기가 제일 구석이라 마음이 편했다. 졸기에도 편했고. 만성활력이 영양제란 말이지. 의외의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김이 샌 것도 사실이었다. 드디어 실종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았다 싶었는데 그게 고작 영양제라니. 널리고 널린 게 영양제였다. 물론 만성활력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지만 효능이 좋다고 하니 수집만 모를 뿐 제법 괜찮은 제품인 모양이었다. 중요한 건 영양제가 실종 사건과 관련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효능이 그 정도로 좋다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수지는 차오르는 실망감을 애써 누르며 휴대폰으로 만성활력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만성 피로에 관한 검색 결과는 수두룩하게 떴지만 그 어디에도 만성활력이라는 영양제는 찾을 수 없었다. 뭐지? 신제품인가? 만성활력 영양제, 만성활력 약, 만성활력 보조식품 등 여러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해도 걸리는 건 없었다. 수진이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것도 있고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양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디세요? 양 형사가 바로 물었다. 지금 확인했는데 최동현 사무실에 있는 것도 만성활력 그거 맞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양 형사 네가 인어피스인지 뭔지 하는 거기 가서 만성활력 좀 가져와 봐. 아니다, 내가 갈게.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니. 그럼 같이 가요, 선배. 우리 둘 다 자리 비운 거 나중에라도 반장이 알면 또 잔소리 퍼부을 거야. 하긴 그렇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후딱 다녀올 테니까 넌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사고는 선배 전문이잖아요. 이 자식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양 형사는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 후배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수지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 번에 들이킨 뒤 가볍게 두 뺨을 때렸다. 싸한 느낌이 척추를 타고 온몸을 휘돌았다. 분명히 존재하는 제품인데 검색이 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법 의약품이라 암암리에 돌고 있을 수도 아니면 마약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쪽이건 좋은 건수임에는 확실했다. 만약 마약류라면 실종과 엮일 여지도 있었다. 강남 일대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과 연쇄 실종. 그렇게만 된다면 판이 커진다. 좋아. 수지는 슬며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모처럼 의욕이 넘쳤다. 이너피스 콘텐츠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라는 걸 밝히고 대표실로 향했다. 이너피스 콘텐츠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규모의 벤처 회사였다. 요즘 유행이라는 개방형 사무실 전체에 음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깁니다. 자신을 팀장이라 소개한 여자가 대표실 문을 열어줬다. 감사합니다. 대표실에 들어간 수지는 바로 그 항아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역시 만성활력이라 적혀 있었다. 만성활력 항아리를 꺼내 들여다보는 수진에게 팀장이 물었다. 아까 남자 형사님 전화를 받은 것도 전데요. 그게 대표님 실종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 약에 대해 아세요? 수지는 그렇게 되물었다. 약이요? 아니요, 약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그 항아리가 특이해서 누가 가져왔다는 건 기억해요. 팀장의 대답에 수지는 흥분했다. 이걸 가져온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자였는데요. 대표님이 그분께도 대표라고 불렀어요. 아, 그날 대표님 스케줄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좀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전 이걸 좀 가지고 갈게요. 말씀처럼 이 약이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최 대표님 스케줄 확인하시면 여기로 연락 좀 주세요. 수지는 팀장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팀장을 향해 수진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요, 최근에 최 대표님이 뭔가 달라지거나 했나요? 유독 힘이 넘쳤다거나. 그랬어요. 맞아요. 늘 피곤해 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굉장히 활력 있어 하셨어요. 거의 맨날 야근을 했는데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죠. 회사가 여기저기 알려지고 안정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서둘러 이너피스 콘텐츠에서 나왔다. 빨리 이 수상한 약에 대해 알고 싶었다.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다면 분명 뭔가가 나올 것 같았다. 수진이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고 막 택시를 탔을 때였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안한데 내가 바빠서 소희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남편은 대뜸 그렇게 말했다. 그럼 어떡해. 오늘 당신이 데리러 가는 날이잖아. 나도 지금 바쁘다고.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너잖아. 뭐? 소희는 나만 키워? 목소리가 커졌다.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다. 육아고 집안일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수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미안하다니까. 바빠서 일단 끊을게. 여보. 전화는 끊어졌다. 수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디로 갈까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수진을 보며 물었다. 강남경찰서. 아니요, 주소 말씀드릴게요.
기사에게 어린이집 주소를 불러준 후 수지는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품에 끌어안은 만성활력 항아리의 차디찬 기운을 느끼며 수지는 잠에 빠져들었다. 소희는 겨우 잠들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꺼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만성활력은 백색의 가루였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살짝 찍어 먹어봤지만 마약 같지는 않았다. 항아리 자체에도 특이한 구석은 없었다. 그저 지나치게 서늘할 뿐이었다. 이게 그냥 영양제면 영 실망인데.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들었다. 이너피스 콘텐츠의 팀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오후에 말씀드렸던 대표님 스케줄 확인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날 저희 대표님을 찾아왔던 분 성함과 연락처입니다. 우태민 010 우태민. 수지는 당장 연락을 할까 하다가 참았다. 밤이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연락해도 마땅한 정보를 얻기 힘든 시간이었다. 오히려 경계심만 품게 할 뿐이다. 게다가 너무 피곤해서. 응? 생각 외로 몸이 가벼웠다. 분명 지쳐서 정신을 못 차릴 시간인데 피곤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머리도 맑았다. 에너지 드링크 때문은 아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그저 졸리는 걸 조금 늦춰줄 뿐 이렇게 피로를 가시게 하지는 않는다. 설마? 수지는 만성활력 항아리를 새삼 노려봤다. 손가락으로 찍어 그야말로 혀끝에 대본 게 다였다. 그 정도로 이런 효과가 생길 리는 없었다. 정신 차려 곽수진. 수지는 이제는 습관이 된 그 말을 또 중얼거렸다. 하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의미였다. 지금은 졸리지도 않고 정신도 말짱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활력이 넘쳐 이상할 정도였다. 심장이 뛰고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 방금까지 목이며 어깨가 쑤셨는데 그 통증마저 사라졌다. 불안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기분 좋은 게 더 컸다. 상쾌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대체 뭐지? 찜찜하면서도 지금의 이 좋은 상태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우태민을 검색했다. 만성활력과는 반대로 우태민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쳤다. 떡하니 사진도 올라와 있었다. 최근에는 젊은 기업인상을 받았다는 뉴스도 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우태민은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강연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파라다이스 대표 우태민이라. 기사 제목만 봐도 우태민이 잘 나간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였다. 수지는 우태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집중해서 읽어내려갔다.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검색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이 퇴근해 왔지만 수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남편은 혼자 변명을 늘어놓다가 수진이 대답을 하지 않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마디를 남긴 채. 어쩐 일로 생기 넘쳐 보이네? 그 말이 왠지 비꼬는 듯이 들려 화가 났지만 수지는 꾹 눌러 삼켰다. 다음 날 출근과 동시에 수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태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우태민은 받지 않았다. 수지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강남경찰서 강력계 곽수진 형사입니다. 만성활력과 관련해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선배, 만성활력인지 뭔지 아는 건 가져왔어요?
담배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양 형사가 물었다. 아, 그게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지 뭐야.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었어. 진짜 영양제더라고. 어이구, 설레발쳐서 반장님한테 보고했으면 또 잔소리 들을 뻔했네요. 그러게.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는 있었다. 출근 전에 만성 활력을 먹고 왔다. 아침이 되자 간밤의 활력은 사라지고 견딜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왔다.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한번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다. 거의 기듯이 일어난 수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흰색 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만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셨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힘이 솟아났다. 단지 정신만 차리게 하는 각성 효과와는 분명 달랐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기를 얻는 것 같았다. 졸지 않을 자신이 있어 모처럼 차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요, 선배. 오늘 표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이네요. 양 형사가 웃어 보인 후 자기 자리로 갔을 때였다.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확인하니 우태민이었다. 우태민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수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봤다. 자신은 거리낄 게 없다는 것처럼도 읽혔고 만성 활력에 대해 안다는 뜻으로도 읽혔다. 어느 쪽이든 만나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양 형사에게 속삭인 후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 원래라면 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일렀다. 게다가 만성활력 이야기를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조금 더 확실한 단서를 잡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우태민의 회사 파라다이스는 강남에 있었다. 주소 정도는 어젯밤에 이미 다 알아놓았다. 수지는 막히는 도로를 달려 파라다이스로 향했다. 으리으리한 빌딩의 3개층을 쓰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표 우태민처럼 잘 나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따라 대표실로 향했다. 파라다이스는 인어피스 콘텐츠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직원도 더 많았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인터넷 정보로는 상조 제품 제작과 유통이 파라다이스의 주 업무였다. 그것만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하다니 우태민의 수완이 제법 괜찮구나 싶었다. 어서 오십시오. 파라다이스 우태민입니다. 우태민은 사진보다도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수지는 우태민과 가볍게 악수를 나눈 뒤 소파에 앉았다. 우태민을 닮아 더없이 깔끔한 사무실 내부에는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만성활력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먼저 입을 연 쪽은 우태민이었다. 직구였다. 그것도 한가운데로 꽂히는 묵직한 직구. 수지는 우태민의 성향을 대충 파악했다. 그는 직구로 승기를 잡는 투수였고 그렇다면 수진 역시 볼을 고를 이유 따윈 없었다. 그저 힘껏 휘두르면 될 일이었다. 한때 야구 광이었던 수진에게 이런 승부는 익숙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강남 일대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전 그 사건이 만성활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가설이군요. 우태민은 전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우태민 대표님은 만성활력과 어떤 관계죠? 최동현 씨에게 만성활력을 준 사람 우태민 대표님 맞죠? 오랜 친구에게 영양제를 선물했습니다만
그것도 죄가 됩니까? 평범한 영양제가 아니라서 문제겠죠? 어떻게 아십니까? 만성활력이 평범한 영양제인지 아닌지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안쪽 깊숙이 파고드는 직구. 그것도 스트라이크였다. 허를 찔린 수지는 대꾸할 말을 찾으며 머리를 굴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태민이 다시 물었다. 실종된 사람들 모두 만성활력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게 곧 실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태민은 너무 많은 공을 던졌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명 실투였다. 잠깐, 저는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만성활력을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금 조사해봐도 되겠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표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겁니다. 내내 무표정했던 우태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수지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이 핑 돌았다. 곧 익숙한 그 느낌이 찾아왔다. 피로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묵직한 피로감이 수진을 내리눌렀다.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갔다. 서 있을 힘도 우태민을 노려볼 힘도 없었다. 수진은 비틀거렸다. 왜 그러십니까? 우태민이 부축하려 했다. 수진은 사력을 다해 뿌리쳤다. 놔, 건드리지 마. 우태민 당신을... 수진은 도움을 청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단축 번호를 누르자 양 형사에게로 연결됐지만 정작 수진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피곤했다. 수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더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피로하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요인만 제거하면 피로감을 확실히 날려버릴 수 있죠. 만성활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하. 우태민의 메마른 웃음을 들으며 수지는 의식을 잃었다. 잘한다. 명색이 형사라는 놈이 M1 사람 사무실에 가서 쓰러지기나 하고. 너 왜 여기저기 민폐 끼치고 다녀? 어? 응급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경찰서로 복귀한 수진에게 반장은 어김없이 한 소리를 했다. 반장님, 그게 아니고 선배가... 야, 넌 어디서 끼어들어? 선배가 지랄 똥을 싸면 너라도 뒤치다꺼리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너도 임마, 이번에 승진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알았어? 불똥은 양 형사에게로 튀었다. 양 형사는 머리만 벅벅 긁었다. 수진이 참다 못해 나섰다. M1 사람 아닙니다. 우태민 그 사람 이번 실종 사건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고. 그게... 수지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다. 너희 둘, 나 몰래 뭐 하고 다닌 거야? 설명해봐. 우태민은 최동현 씨와 친구 사이입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럼 우태민과 다른 실종자들은 무슨 사이인데? 반장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걸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이야기가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성활력을 빼니 빈 구석이 너무 많았다. 물론 만성활력을 넣는다고 해서 반장이 쉽게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관련 없는 선량한 시민 건드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우태민 씨 그 흔한 교통법규 위반 딱지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그냥 좋게 넘어가겠다고 하더라. 다행인 줄 알아? 반장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다시 머리가 멍하고 눈이 감겼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러면서 비틀거리고 말았다. 선배, 괜찮아요? 양 형사가 그런 수진을 재빨리 붙잡았다. 얼씨구 하여간. 퇴근이나 해. 나는 오늘도 야근이니까. 반장은 쯧 혀를 한번 차고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를 떴다. 수지는 양 형사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괜찮아. 난 그냥 갈 테니까 너도 들어가 봐. 수진의 말에 양 형사가 볼멘 소리를 했다. 아니, 왜 만성활력인가 뭔가 그 약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만성활력이랑 우태미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왜 저한테도 다 비밀로 하세요? 선배가 말하기 곤란하면 제가 그 대리운전 기사 이규석 씨 집에 가서 만성활력 가지고 올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선배, 잠깐만요. 그 상태로 운전 못해요. 택시 탈 거야. 어차피 차도 파라다이스에 있어. 그래도 걱정되니까 차키 여기 두고 가세요. 아, 알았어. 수지는 자동차 열쇠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고는 휘적휘적 걸음을 옮겼다. 목이 탔다. 몸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았다. 에너지 드링크가 당겼다. 아니다. 만성활력이었다. 그 텁텁한 가루를 털어넣으면 지독한 갈증도 해소될 것 같았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고 종일 뭐 한 거야? 남편은 수진을 보자마자 언성부터 높였다. 소희는 울면서 다리에 달라붙었다. 남편의 잔소리는 이어졌다. 어린이집에서 당신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잖아.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시끄러! 수진이 내지른 소리에 남편은 물론이고 소희도 입을 다물었다. 찰나의 순간에 흐른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만성활력 항아리를 열었다. 숟가락을 가져올 여유도 물 한 잔을 떠올 여력도 없었다. 수진은 손을 집어넣어 만성활력을 한 움큼 쥔 뒤 그대로 입에 가져갔다. 가루가 침에 녹아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자 대번에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침침했던 눈이 확 밝아졌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온몸에 힘이 들어왔다. 수지는 손가락에 묻은 만성활력 가루도 샅샅이 핥아먹었다. 수지는 안도에 찬 탄성을 내뱉었다.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거실로 나갔다. 남편과 소희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다. 수진은 두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어디가? 소희가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수진은 그제야 힐끔 뒤를 돌아봤다. 일하러 가.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가지 마. 남편과 소희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수지는 그 말들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향했다. 상쾌한 밤 공기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수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곽수진, 또 왜 왔어? 반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향했다. 두고 갔던 자동차 열쇠만 챙겨 곧장 파라다이스로 갈 생각이었는데 반장과 마주치고 말았다. 반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젠 대답도 안 해? 어? 반장은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금방 갈 겁니다. 수진이 대답하자 반장은 픽 하고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몇 마디 한 걸로 꽁해 있기는.
수지는 우뚝 멈춰서 반장을 노려봤다. 서서히 분노가 치밀었다. 반장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돌아서서는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넌 임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승진은 꿈도 꾸지 마. 누군 뭐 안 힘든 줄 알아? 애 있는 게 뭔 유세라고 그 난리야? 대꾸를 하려다가 참았다. 수지는 자동차 열쇠를 거칠게 움켜쥔 뒤 복도로 향했다. 그런 수진의 뒤에 대고 반장이 끝내 한마디를 더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냥 집안일이나 해. 씨발.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택시를 타고 파라다이스에 도착해 자신의 소나타에 오르고 나서야 수지는 짜증을 풀 수 있었다. 한결 기분도 좋았다. 드라이브나 할까? 수진이 그런 생각을 하며 소나타의 시동을 막 걸었을 때였다. 우태민이 지하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벤치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의 머릿속으로 어떤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뒤를 쫓아야 한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았다. 형사의 직감이건 여자의 직감이건 뭐든 좋았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우태민의 벤츠는 미끄러지듯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수진도 소나타를 몰고 그 뒤를 따랐다. 졸리지 않았다. 졸리기는커녕 모든 신경세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무서울 정도였다. 우태민의 벤츠 번호판은 물론이고 거기에 난 자잘한 흠집까지 똑똑히 보였다. 고향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금 상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태민은 자유로로 진입해 일산 쪽으로 달렸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다. 수지는 지나치게 붙는 걸 조심하며 벤츠 뒤를 따랐다. 미행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우태민의 벤츠는 일산을 지나 고양시 외곽으로 빠지더니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한적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 안으로 진입했다. 그 길의 끝에 커다란 건물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수지는 계속 직진을 한 뒤 차를 세웠다. 차 안에서 몇 분간 기다린 후 수지는 조용히 내렸다. 도로는 어둠과 정적이 휩싸여 있었다. 휴대폰 조명에 의지한 채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바로 그 건물이 보였다. 건물에서는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수상했다. 우태민이 강남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밤중에 달려올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모르기는 몰라도 뒤가 구린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수지는 발소리를 죽인 채 하지만 젠걸음으로 움직였다. 벤츠가 지나간 길로 접어들자 건물의 형체가 똑똑히 보였다. 허름한 공장 같았다. 딱히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한 것은 그 공장 입구로 막 들어섰을 때였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양형사였다. 수진은 소리를 죽여 받았다. 야, 나중에 걸어. 나 지금 바빠. 선배, 만성활력 그 약 도대체 뭐예요? 뭐? 제가 지금 다 연락해봤는데 실종자들 모두 만성활력을 섭취하고 있었어요. 이거 알아내고 반장님께 보고하려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 선배는 알고 있죠? 이 약이 실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태민과 만성활력은 또... 야, 나 지금 끊어야 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선배.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벤츠가 공장 입구 공터에 서 있었다.
우태민이 이곳에 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공장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없었다. 그건 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들어가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다. 마침 안으로 이어진 철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했다. 비린내와 매캐한 불냄새가 뒤섞여 후각을 자극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어둠과 악취가 그만큼 짙어졌다. 건물 내부는 몇 개의 방으로 나뉜 것 같았다. 첫 번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문이 하나 나 있을 뿐이었다. 그 문 너머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도무지 그 정체를 짐작할 수 없는 소리였다. 살며시 문을 밀었다. 소리도 없이 열렸다. 주황색 조명 아래 사람들 여럿이 서 있었다. 모두 여자고 외국인들이었다. 커다란 작업대 앞에 일렬로 늘어선 여자들은 흰색 그릇 안에 있는 뭔가를 역시나 흰색인 절구공이로 열심히 빻고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미리 짝이라도 한 듯 일정했는데 그때마다 바로 그 소리가 났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여자들은 수진이 다가가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영혼이 없는 로봇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같은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다. 수지는 그들을 살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와 함께 그릇 안에서 분쇄되고 있는 것은 하얀 덩어리였다. 이게 뭐죠? 수진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이 울려 퍼졌다. 흠칫 놀란 수진이 고개를 돌린 순간 반대편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역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는 남자였고 수진이 아는 사람이었다. 이규석 씨? 수진은 당황했다. 실종됐던 대리운전 기사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규석은 벌거벗은 상태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특히 가슴 쪽 상처가 깊고 선명했다. 아니, 그 정도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가슴은 아예 활짝 열려 있었다. 살을 도려내던 중에 도망쳐 나온 듯 미처 잘려나가지 않은 피부가 옷깃처럼 펄럭였다. 검붉은 피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이규석은 고통과 두려움에 찬 비명을 연달아 쏟아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공황에 빠진 것 같았다. 작업대 앞의 여자들은 이규석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같은 동작으로 하얀 덩어리를 빻을 뿐이었다. 그 사실이 이규석의 처참한 몰골보다 더 섬뜩하게 다가왔다. 이규석 씨, 진정하세요. 경찰입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는 이규석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 순간 이규석이 우뚝 멈춰섰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지만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이규석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네?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규석 씨, 활력이 넘쳐요. 진정하고.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한 발 더 다가간 순간 이규석은 풀썩 주저앉았다. 동시에 이규석이 달려들어왔던 그 문으로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수진이 아는 사람이었다. 조제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태민! 수진이 분노를 담아 소리쳤지만 우태민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투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위생에는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개소리야. 권총도 수갑도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비쩍 마른 사내를 제압하는 것쯤은 자신 있었다. 수지는 우태민을 향해 성큼 다가갔다. 우태민은 미동도 않고 서서 수진에게 물었다. 만성활력 어땠습니까? 뭐? 수지는 멈칫했다. 효능이 대단하죠? 피로감도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든 하셨지 않습니까? 입 다물어 뭘 한다고. 만성활력을 한 번이라도 섭취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눈빛?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우태민의 눈동자가 이상할 정도로 번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닥쳐 우태민. 연쇄실종 사건의 용의자이자 이규석 씨 살인 미수 사건에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만성활력에 대해서.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다. 그런 수진을 향해 우태민이 한마디를 더했다. 알아야 계속 섭취를 하시죠. 그 말에 수진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다. 일부러 여기까지 날 유인했어. 맞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처음 뵀을 때 알았거든요. 만성활력에 맛을 들였다는 걸. 그래서 형사님께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뛰어난 약에 대해. 좋아. 그럼 묻겠어. 만성활력은 실종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지? 수지는 쓰러진 이규석을 힐끔 보며 물었다. 이규석은 이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신을 잃었나? 아니면 죽은 건가? 솔직히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지금 수진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우태민의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들어있을 만성활력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실종자들은 모두 연쇄살인마들입니다. 우태민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덤덤히 말했다. 뭐라고? 그래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새로운 만성활력을 얻게 됐지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의 생각과 달리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우태민은 대답 대신 빙글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그러자 다른 방의 풍경이 드러났다. 그 방은 수십 개는 돼 보이는 초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수지는 홀린 듯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가면을 쓴 사람 여럿이 서 있었다. 모두 도살장에서나 쓸 법한 예리한 칼을 들고. 게다가 방에는 벽부터 천장까지 부적이 붙어 있었다. 가운데 자리 잡은 긴 테이블 위에는 피와 살점이 가득했다. 이규석이 어디서 도망친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수지는 그 끔찍하면서도 기괴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수진의 뒤에 대고 우태민이 말했다. 익히 경험하셨겠지만 만성활력을 섭취하면 피로를 잊게 됩니다. 활력이 샘솟죠. 그 이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 버전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활력을 얻으니 무분별하게 살인을 일삼게 되더군요. 하지만 새로운 버전은 섭취 즉시 활력을 얻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라고 할까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저처럼 매우 능숙하고 꼼꼼한 사람들은 이 만성활력의 효능을 잘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만성활력의 주요 성분인 살인자의 뼈가루가
피와 죽음을 원하기에 자칫 거기에 무분별하게 응하면 그야말로 어설픈 살인마가 되어. 잠깐, 살인자의 뭐? 뼈가루? 수지는 되물었다. 역하거나 혐오스럽지는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다.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네, 만성활력은 살인자에게 주술을 걸어 그를 죽인 뒤 골수를 뽑아내고 뼈를 분리한 뒤 그걸 빻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약재를 섞으면 만성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활력을 먹은 사람 역시 살인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형사님처럼. 나는... 댁에 가시기 전에 거기에 튄 피부터 지우셔야겠네요. 우태미는 수진의 셔츠를 가리켰다. 수진은 흰색 셔츠에 오물처럼 튄 반장의 피를 내려다봤다.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목에 찔러 넣자 반장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맥없이 주저앉았다. 너무나도 간단해 싱거울 정도였다. 죽은 반장을 처리하는 일 역시 어렵지 않았다. 옥상으로 끌고 가 물탱크에 버리면 그만이었다. 어떻게 거구인 반장을 둘러맬 수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모든 게 다 만성활력 덕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만성활력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지?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수진이 물었다. 저항감은 없었다. 반장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다. 지금 이 순간에 넘치는 활력과 상쾌한 기분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활력을 유지하고 싶었다. 저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를 통해 만성활력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이곳을 담당하는 이들은 또 따로 있죠. 형사님께서는 홍보를 해주시고 뒤처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태민이 말했다. 그렇게만 하면 만성활력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됐다. 끝이다. 더없이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우태민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진이 그 손을 마주잡고 악수를 하려는 순간 누워있던 이규석이 튕기듯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이규석은 해체 직전의 고깃덩어리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뛰어 방을 빠져나갔다. 아주 잠깐이지만 우태민의 얼굴에 당황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우태민은 가면 쓴 사람들을 보며 외쳤다. 빨리 잡아. 잠깐. 수진이 우태민을 향해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해결하지. 수진은 이규석을 쫓아 달렸다. 활력이 넘치다 못해 온몸이 터질 것만 같았다.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수진은 괴성을 질렀다. 연쇄 실종 사건은 종결됐다. 실종된 이들을 끝내 찾지 못했고 경찰은 사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를 지휘하던 강력계 반장 역시 실종이 됐다는 사실에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아무것도 캐내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실종된 이들 모두 신변을 비관해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졌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다. 사건 종결 한 달 후 강남경찰서 강력반에는 다른 악재가 생겼다. 이번에는 갓 승진한 경감이 실종됐다. 반장의 실종 직후부터 눈에 띄는 활약으로 강력 사건을 연달아 해결해 표창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곽 경감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난들 알아? 남편이고 딸이고 다 버리고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반장님도 그렇고 이번에는 곽수진 경감까지. 이거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반장이랑 수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둘이 도망간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버럭 소리를 지른 이는 양 형사였다.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양 형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떡해. 지금 제일 힘든 놈이 양 형사인데. 하기야 그렇게 따르던 선배가 실종됐으니. 양 형사는 획 돌아서서는 복도로 나갔다. 뒤에서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양 형사 저 녀석 요즘 활력 넘치고 좋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기죽지 않아야 할 텐데. 양 형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까지 들썩이며 걸었다. 마치 울음을 꾹꾹 눌러 참아내는 사람처럼. 아무도 몰랐다. 양 형사가 실은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주체할 수 없는 기운에 쟁걸음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